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카터 교수입니다. 23년 동안 하버드에서 다리와 도로, 공항을 짓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다른 곳에 아이디어를 베끼기만 한다고요.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요일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UN 사무총장이었어요. 한국이 울릉도라는 작은 섬에 공항을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도착한 서류에서 한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0.77. 이 공항이 돈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였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믿던 것이 맞다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요. 이틀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은 완벽했어요.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큰 창문,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정확히 같은 자리에 놓인 커피잔. 예측 가능하고 논리적인 것들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숫자는 제게 이해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았지만요. 학생들은 저를 존경했고 다른 교수들도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고 편한 신발을 신은 채 캠퍼스를 걸을 때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에 내려앉았을 때 작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보스턴과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더 높고 촘촘했어요. 간판들은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항을 걸어나가면서 배가 조마조마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바쁜 사람들에 둘러싸여 정말 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출구 근처에서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뒤로 묶고 입이 웃기 전에 먼저 웃는 것 같은 따뜻한 눈을 가졌더군요. 교통부에서 나온 이수진입니다. 그분의 영어는 제 한국어보다 훨씬 좋았는데 제 한국어는 정확히 한 단어도 몰랐거든요. 서울을 지나가는 동안 놀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엄청나게 크고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로 반짝이고 사람들은 바쁜 인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에너지와 목적의식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의 높은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안에서 이수진 씨가 회의실 테이블에 펼쳐진 차트와 지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류들은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의 기술 도면들로 덮여 있었어요. 문제점을 찾으려고 숫자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계도를 보면서 말이에요. 디자인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밀했습니다. 공학적으로도 탄탄하고 잘 생각해낸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엉성한 베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제가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너무 일찍 왔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이수진 씨가 호텔에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공항으로 가서 헬리콥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헬리콥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늘로 날아다 주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수진 씨가 무서워하지 않고 타니까 저도 따라갔습니다. 조종사는 이륙하기 전에 계기판을 2번이나 확인하는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헬리콥터가 회색 아침 하늘로 떠오르자 속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이 아래쪽에서 점점 작아져서 장난감 도시처럼 보였어요. 곧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동해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짙푸른색이고 끝없이 넓었습니다. 하얀 거품 모자들이 저 아래 파도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멀리서 그것을 봤어요. 울릉도가 바다에서 곧바로 솟아오르는 푸른 산처럼 보였습니다. 가파른 절벽들이 사방으로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칠고 위험한 곳에 누군가 뭔가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자 개미처럼 작은 배들이 섬 주변을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건설 장비들이 우리 높이에서 보면 우표만큼 작아 보이는 작업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사 현장 근처에 평평한 곳에 내려앉았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람이 벽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느껴본 것 중 가장 강한 바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 주위로 휘날리고 걷기 위해서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노란 안전모와 주황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강해 보였는데 자신감 있는 눈과 불가능한 도전을 즐기는 것 같은 미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박민재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그분이 전체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이 바람과 속이 조마조마한 것을 모두 잊게 만들었어요. 건물만큼 큰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바다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보다도 높은 크레인들이 거대한 조각들을 장난감처럼 들어 올리고 자리에 놓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이 놀라운 프로젝트의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제가 혼자서는 놓쳤을 세부 사항들을 가리켜 보여주었어요. 문제가 나타나도 그분의 자신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케이슨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16,400톤이나 나갔어요. 푸른 고래 100마리를 합친 것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본토에서 울릉도까지 210km를 이동해야 했어요. 예인선들이 조심스럽게 밀고 당기면서 12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섬에 온 둘째 날, 케이슨 하나가 자리를 잡는 것을 지켜봤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정교하게 계획된 춤처럼 작업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거대한 덩어리가 바다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었어요. 바다는 우리가 하는 일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엄청난 힘으로 작업대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짠 물보라가 모든 것을 얇은 하얀 층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적은 시간과 돈이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걱정스러운 숫자들이 나와 있는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프로젝트가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없애야 할 산인 가두봉 봉우리를 겨우 24.7%만 깎아내고 있었어요. 바다를 메우는 작업도 7.3%밖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트럭들이 돌과 흙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금속 공룡처럼 산비탈을 파먹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수천 년 동안 여기 서 있던 산을 부수면서까지 공항을 지을 가치가 있는 걸까요? 박 소장님이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는 것 같았어요. 공사가 끝나면 나무를 다시 심고 산의 일부를 복원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차단막도 설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활주로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였어요. 1200m 길이라니 공항치고는 위험할 정도로 짧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최소 1500m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울릉도의 강한 바람은 착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가져온 장비로 직접 바람 속도를 재어봤습니다. 숫자가 걱정스러웠어요. 옆바람이 착륙하는 비행기를 옆으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돌풍이 항공기를 땅에 내리꽂을 수도 있었어요. 박 소장님이 EMAS 시스템이라는 것의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특수 재료로 너무 빠르게 착륙하거나 너무 멀리 가는 비행기를 멈추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섬 주민들을 만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회색 머리카락을 한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어요. 손은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따뜻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울릉도에 사는 8,000명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제 공학적인 걱정들이 작고 이기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날씨가 나쁘면 배나 헬리콥터가 섬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몇 주씩 학교에 못 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폭풍 중에 노인 한 분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했어요. 바람 때문에 구조 헬리콥터가 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지 않는 도움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김영숙 씨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더 길고 안전한 활주로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모았다고 했어요.
섬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절벽에 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제 신중한 학자적 의견들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숫자와 안전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냥 세상의 나머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진짜 사람들의 삶도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여행 중 가장 어려운 날이 왔어요. 서울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러 온 거였어요. 저는 유엔 참관인으로서 그들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의 작은 회의실에 모였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의 테이블 주위에 빽빽하게 앉아 있으니 방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주된 논쟁은 돈과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활주로를 더 길게 만들려면 약 1조 원이 들어갔어요. 한국이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짧게 두면 조종사와 승객들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양쪽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대 장비를 사용하면 1200m 활주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비슷한 활주로 길이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공항들을 가리켰습니다. 섬 주민들도 자신들만의 발표를 준비해 왔어요. 김영숙 씨가 일어나서 자신의 공동체를 대표해 말했습니다. 멋진 차트나 복잡한 숫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짜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겨울에 배가 너무 위험해서 본토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없는 아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병원 근처에 있기 위해 섬을 떠나야 하는 임신한 여성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어떤 공학 보고서보다도 더 강하게 저를 때렸어요. 이것들은 그냥 통계나 사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삶이 달려있는 진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방 관계자들이 제가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울릉도는 한국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독도에서 겨우 87km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공항이 있으면 헬리콥터로 20분 안에 독도에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했어요. 단순히 섬 주민들을 돕거나 공학기술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해에서 한국의 영토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경쟁하는 모든 관심사들에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학자로서는 가능한 한 가장 길고 안전한 활주로를 원했어요. 돈을 절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부의 예산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섬 주민들을 만난 사람으로서는 그들이 믿을 만한 교통수단을 갖기를 원했어요. 회의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세부 사항들을 놓고 논쟁했어요. 관계자들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서류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긴 논의들 중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로 공학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완벽한 안전, 책임감 있는 지출, 인간의 존엄성 아니면 국가의 힘 말이에요. 아마도 이 모든 관심사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것이 진짜 좋은 공학이 의미하는 바일 거예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만드는 것 말이에요. 회의가 잠시 쉬는 동안 머리를 식히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61.4% 완성된 공사 현장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거대한 퍼즐 속의 작은 인형들처럼 작업대 주변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케이슨들이 그것들에 부딪히는 파도를 무시하며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활동을 보고 있으니 제 하버드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공학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규칙과 계산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공학자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베끼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명하고 있었어요. 공항이 존재할 수 없는 곳에 공항을 짓고 있었습니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찬란한 햇살과 유난히 잔잔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어요. 섬이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망대로 걸어갔어요. 노트북과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아래쪽에 펼쳐져 있었는데 마침내 완성되어가는 거대한 퍼즐 같았어요. 진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콘크리트 케이슨들이 바닥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때는 물만 있던 곳에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쓸 빈 문서를 바라봤어요. 며칠 동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늘을 품은 섬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섬은 말 그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하늘을 품고 있었어요. 저를 서울로 데려갈 헬리콥터가 지평선의 작은 점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동해를 날아가며 이 놀라운 섬을 뒤로 남겨두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곳의 교훈들을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갈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공사 현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몇 년 후에는 비행기들이 이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의료 응급 상황들이 빠르게 처리될 거였어요. 불가능한 일이 필연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신중하게 놓인 콘크리트 블록 하나하나씩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